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결국 한동훈 카드를 지금 쓰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의 내년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치르기로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까지 뉴스큐 오늘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약속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최강 한파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돈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뒤 8일 만입니다. 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장관도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김기현 전 대표 사퇴 8일 만에 새로운 당 사령탑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정 관계에서의 이점은 물론 이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 그리고 당의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전국위원회 소집도 의결했습니다. 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하기 위해선 이 전국위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전국위는 성탄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이 전국위 의결기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만간 비대위 구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권한대행은 연내에는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장관에 대해 축하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서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뒤 조건부 수락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며 꼼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는 한 장관이 후임자 지명도 없이 이임한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 이임식은 잠시 후 오후 5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오늘 오후 3시쯤 열렸습니다. 예산 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 지연 등으로 애초 오전 10시에 열려던 본회의 시간도 5시간가량 늦춰졌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고 예산안도 잠시 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최장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처리 시한은 19일이나 넘겼습니다. 이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고, 야당은 3천억 원 증액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사수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산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 시도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후보자를 두고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적합한지, 강 후보자의 경우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3일에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년 인사회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초 신년 인사회에는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네,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도로에 나온 차들은 거센 눈발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인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나무들도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대천항으로 향하는 언덕길, 차들이 더는 올라가지 못한 채 멈춰섰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해도 제달 작업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눈이 좀 그치면은 제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쌓인 도로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시민들이 나와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하도 추워가지고요. 앞으로도 또 한 며칠간 더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강풍과 대설특보에 전남 해안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경북 울릉군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적설량은 21.4cm로 장비 7대 등을 동원해 해수와 제설제 등을 뿌리며 도로에 눈을 치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울릉 일주도로를 비롯해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정상 소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항과 울진에서 울릉으로 연결되는 여객선은 어제 오전부터 이틀째 끊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싣고 있던 닭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전남 한평 서해안고속도로 불갑산 IC 인근에서 닭을 싣고 달리던 5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짐칸에 실린 닭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무척 춥던데 내일도 오늘만큼 춥다고요? 네, 12월에는 보기 힘든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25.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도 영하 14.4도로 이번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0.2도로 여전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걸로 보여 한파특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중부에 이어 전북과 경북의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했고 남해안에는 새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 철원과 파주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다 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일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부와 호남 서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제주 산간에는 42.8cm,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서해안에도 20에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에 4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많게는 2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서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아까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했는데 그 예산안 본회의 때문에 국회에서 아쉽지만 연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헤드라인은 한동훈 장관 얘기이기 때문에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야 구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추대되는 형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 자리로 가게 되는 건데요. 추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권을 주겠다는 것일 거고요. 그 전권을 쥔 사람이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지겠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부의 2년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무슨 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방식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대되고 전권 쥐고 패배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서 전적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정치 전면에서 퇴장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황교안의 운명을 다시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론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공식화될 예정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권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당내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전권을 줄 거라고 봐요. 전권을 줄 텐데 전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을 제일 빨리 바꿔야 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여당의 당대표가 바꾸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그 새누리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대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의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인데 대통령 아바타 소리까지 듣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본인이 전권을 쥐어봤자 전적인 패배에 대한 전적인 책임만 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황교안 전 대표의 그 길을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맹종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누구를 맹종했네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추천 과정에 본인이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동안 인사 추천해가지고 낙마하거나 국민들에게 혀를 차게 만들었었던 사람들 추천은 다 한동훈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자기는 잘 모른다. 나중에 가서는 뭐 FBI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FBI까지 면담하고 온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나면 나는 그거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인사 실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와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한계 혹은 과제에 대해서 여러 대목을 꼽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중도 확장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놓인 과제 중에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당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뛰어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해야 네. 되는 일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있겠나. 그 당연히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최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세상에 그 몰카 공작의 피해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 아직까지는 장관이죠. 한동훈 네. 장관의 그런 인식은 저는 그냥 타락한 검사, 타락한 정의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되고 처벌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갖게 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좀 액션을 보여줘야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별로 저는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네. 출신, 그리고 당 대표도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 되게 되면 이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다 특검, 다 특수부 검사들이 운영하는 다 특검 정부 여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쓰게 될 경우에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공천을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총선 전술의 인재 전술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이제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걸 인물 교체로 바꿔 이제 보여주는 것밖에 모를 거기 때문에 기존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뭐 일종의 공천 학살이 벌어질 거는 같은데 네. 그 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들이 참신한 사람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영향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참 딱한 처지에 처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 관련된 발언 중에 하나가 한 장관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선 악법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특히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박 의원님이 다른 네. 방송에서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 가족들, 측근들과의 관계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추천은 야당 몫으로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전례는 많았습니다. 네. 야당이 특검 후보자들 추천하는 경우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참여했었던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브리핑했었잖아요. 그거를 굳이 본인이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니까 그건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치를 시작도 하시기 전에 내로남불의 문법부터 쓰시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비난에 맞지 않았던 여의도 문법 중에서도 최악의 문법이에요. 내로남불하지 않는 한동훈식 어법을 기대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한동훈식 내로남불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과정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순신이다, 원균이다 여러 비유가 있던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팀 원균이는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박 의원님도 덧붙이실 비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께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필요할 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 나라를 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부름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러 가는 거니까 네. 그것과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되 본인이 늘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로남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내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면 최근에 신당 창당을 언급한 이낙연 전 대표 행보일 텐데, 자, 이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여당이 지난 10여일 정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올 텐데 미리미리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고 미리미리 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당의 혼란을 민주당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난 게 아니고 네. 바로 옆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언제 옮겨붙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변화,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 당대표가 그에 걸맞는 이재명 플랜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의 이런 변화 없는 모습 그리고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신당이라고 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종의 자기 갈 길 가는 방식으로 가시기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그게 12월 말입니까? 12월 30일이 지나면 뭐가 세상이 확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본인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싸우고 또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여러 계획과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에 불난 거기 때문에요. 절대 이렇게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되고 민주당이 만일에 변화 없이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곧 국민들의 비판과 여론의 변화가 민주당에 덮쳐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의원님들이 민주당 안에 계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이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12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1월 정도까지 더 논의하고 당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당 창당 움직임에는 찬성을 하지만 시점을 못 박은 게 부족하다고 아쉽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건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국민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길 정말 외롭고 힘들고 괴롭죠.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됐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함께했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그 대표도 지내셨던 분이고 또 민주당에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고 더 큰 고통도 다 감내하고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고 원칙과 상식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든 겁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네. 본인 면전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포용하고 변화시켜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국회에서도 서로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여야가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대화하듯이 당 안에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하고요. 또 서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그런 대화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 안에서 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공천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인사들이 잇따라 불복을 하면서 잡음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명정대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천 예비 후보로 후보하려고 하는 분들의 후보의 적격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 느닷없이 부적격 판정이 이제 나온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뭐 친명 비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친명에서도 비명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부적격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설명해주고 또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네. 당의 변화나 뭐 그 혁신의 속도가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계파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왜 그분들이
그 부적격 대상인지 명확하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까 놓친 질문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왜 박 의원님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았는가 질문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요.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도 많았고요. 그러나 민주당을 최종적으로 변화시키고 민주당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 박용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민주당을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민주당을 책임지고 변화시켜서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민주당 당원들과 하려고 합니다. 그 네. 길에서 저는 당당하게 계속 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천 적격 판정 번복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 어떤 내부 상황을 80년대 전대협 세대 또 90년대 한총련 그룹 이렇게 주도권 다툼 격화하는 시각도 있던데 사실 의원님도 뭐 깊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결입니다만 한총련 세대 아닙니까? 지금 이 국면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언론에서의 그냥 이렇게 규정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민주당이 전대협 세대와 한총련 세대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주의 어떤 분이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대협 세대 한총련 세대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부적격 판정 받았던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은 평생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방식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 거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하는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선배 세대 혹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욕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친명팔이 하고 있고 이재명과 친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회의 만들고 무슨 그룹 만들어서 움직이는 일부 정치인들 정신 바짝 좀 차리세요. 도전하는 사람이면 도전하는 사람답게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지 상대를 수박이라고 규정해서 공격하고 상대를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규정해서 공격하는 걸로 본인이 점수 달라고 그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네.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허술해 보이세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무슨 세대로 규정이 되든 간에 이미 낡은 세대인 거예요. 그런 낡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안에 그분들의 자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친 이재명이라고 한들 네. 그런 자리, 그분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게 맞죠. 혹시 그 흐름이 짧게만 의원님 지역구로 파고드는 흐름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철수 의원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민주당 욕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나는 이재명 지지자고 이재명과 가장 친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고 네. 박용진은 수박이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지지해줄 당원들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불결치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 부는 대로 가도 눕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대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정치는 민주당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 속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천 명이 넘는 대주주들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 1천억 원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의 20에서 25%가 과세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은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결국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면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 명 가운데 0.05% 규모입니다. 주식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정부는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하지만 50조 원에 가까운 유례 없는 세수 펑크 속에 또 다른 감세 조치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던 만큼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완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대법원이 내년 법관 정기 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내부망에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번 법관 정기 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은 매일 평균 1시간 20분을 출퇴근길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712만 명의 이동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통근 시간은 72.6분이었고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83.2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평균 통근 거리는 18.4km로 수도권이 20.4km로 가장 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주택의 노후도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화이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을 위해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주택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직장이 가까운 도시에서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년 연말쯤에 목표 수준인 2%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상당폭 낮아졌지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더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값 인상에서 나타나듯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뚜렷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도 내년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정점에서 목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에 돌입한 셈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로만 보면 라스트 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케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총재는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된 건데 직접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최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로부터는 9년에서 10년여 만,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부터는 4년에서 5년여 만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뒤 제기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려왔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는 2014년 2월, 일본제철 상대로는 2013년 3월에 각각 소송이 제기돼 하급심에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재판이 지연된 동안 소송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은 피해 당사자 대신 사진이 자리했고 유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 책임 다시 한번 인정이 된 건데 앞으로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은 앞서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해달라고 나섰지만 역시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아직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는데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일부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유족 측도 향후 대응 방안을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정부의 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추가로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해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리브리핑에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3자 변제해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에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 측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수용기간 1년에 8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 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한 가운데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받는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살아갈 바탕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4분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화약저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은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폭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등굣길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납치범은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참 여러모로 좀 할 말이 많은 사건인데 우선 이 납치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 오전 10시쯤 40대 납치범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피의자는 아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쩌려고 했는지, 흉기는 왜 준비했는지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한마디만 하시죠. 남성은 그제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사는 아파트 주민이었는데요.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복도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몸을 결박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를 뺏어서는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남성은 건물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주변을 살폈는데 이때 아이는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네, 공분을 좀 담아서 기자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자, 남성의 행동을 보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 남성은 이날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납치할 아이를 물색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고도 했는데 형제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이기 때문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고 도주할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범행 9시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빚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보고 범행 동기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박용진 의원 연결할 때 잠깐 예산안 얘기했었는데 어제 여야가 합의한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겼는데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자, 6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사실 여야 합의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었습니다만 찬성 237, 반대 9, 기권 13, 재석 의원은 259명이었고요. 찬성 237명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시한을 넘겨서 3년 연속 지각 처리했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황의조 선수에게 27일까지 출석을 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황 선수 측에서 입국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사 시한이 있어 다음 주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선수는 상대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이번 주말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향정 혐의로 이 씨를 오는 23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를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속이고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선균 씨가 실장 김 씨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전속 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과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일주일 뒤부터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손발톱 정밀 검사도 요청해 국과수로부터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G드래곤의 새 소속사는 이 부분부터 공식화했습니다.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로 공식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권지용 씨는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도 연관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년간 몸담았던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와 시작하게 될 내년 계획도 밝혔는데 첫 작업은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설립입니다. 마약 퇴치,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후원을 하며 나와 같은 일을 할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펼치려 합니다.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사회적인 활동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억측을 잠재우려는 듯 음악인의 책임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소속사와 내년 컴백 계획까지 확정한 지드래곤은 내년 초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을 때리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독직 폭행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들을 체포하면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상표 제품을 밀반입해 판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와 50대 택배기사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애플사 이어폰인 에어팟을 도용한 제품 2만여 점을 가족과 지인, 무단 도용한 불특정 다수 명의로 사 국내에 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홀덤 펍을 차려놓고 1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환전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홀덤펍 매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카드 게임에 쓰인 칩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휴대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경찰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과 이용자들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합법적인 홀덤펍과 달리 이들 불법 도박장들은 이용객들이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꿔줬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환전해주면 단속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게임을 해 얻은 칩만큼 온라인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준 겁니다. 전국 19개 불법 홀덤펍에서 이런 방식으로 벌인 도박금 규모만 177억 원에 달합니다. 온라인 환전소를 사용하면 합법이고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업주와 딜러, 이용객 등 모두 149명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전소 영업을 주도한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불법 도박에 참여한 미성년자 4명은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눈, 내일도 계속된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극강 추위, 북극 한파, 시베리아 한파 여러 수식어를 다 갖다 쓰고 있는데 기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도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영하 14.4도에서 시작한 서울 기온은 한낮에도 영하 8.5도에 머물면서 올겨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다시 아침만큼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저체온증은 물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으로 비공식 기록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25.5도를 기록했고요. 한낮에도 영하 19.1도로 기온이 영하 20도 선에 머물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최강 한파는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 등 중부와 내륙 곳곳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춥겠습니다. 칼바람은 낮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7도, 철원 영하 9도, 광주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4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전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피해 없도록 시설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 매서운 북극 한파에 저체온증 환자 및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는 특히 이런 질환들을 더욱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파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날씨 소식 들으셨는데요. 그야말로 살을 애는 추위라는 표현이 요즘 피부에 와닿는 날씨죠. 전국을 강타하는 영하권 강추위에 한랭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랭 질환으로는요, 저체온증과 동상 그리고 동창 등의 질환 이렇게 있는데요. 추위에 노출이 돼서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의미하는 저체온증은 말투가 느려지고 또 맥박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이고요. 추위로 피부가 손상되는 동상 경험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동상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따끔거리고 저린 느낌이 들고 심하면 이 동상 부위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상에 걸린 발로 걷거나 또 동상 부위를 문지르고 열을 가하게 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상과 발음이 비슷한 동창도 있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발생하는 동상과는 달리 동창은 조금 더 가벼운 추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부의 모세혈관이 손상돼 환부가 빨갛게 변하고 또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한랭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요. 몸을 담요나 옷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강추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 몸속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을 해서 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혈소판 활성화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빙판길 미끄럼 사고도 겨울철 복병이죠. 고관절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고령층의 경우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겨울철 질환과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가실 때는 목도리, 모자,
손 장갑, 발토시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이럴 때 수분 부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분 자주 보충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급작스럽게 운동하시는 거 아주 좋지 않거든요. 이 추울 때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조금 자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동훈 장관 거취와 관련된 내용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장관에게 위원장,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이를 수락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고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속보입니다. 사표 수립 배경으로는 당과 한동훈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아직은 후임자 지명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를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아마 차기 장관 임명 전까지는 인호공 차관이 대행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곧 이임식도 열릴 예정인데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화면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겨울 눈이 자주 내리다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파가 물러나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최근 10년 사이에 딱 한 번 불과했는데 정혜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때를 말하는데 서울 기준 성탄절에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경우는 최근 30년 사이 총 10번, 최근 10년 사이에는 지난 2015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확률상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 당일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일 성탄절에 중서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눈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눈의 양이 많지 않아 특보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변동성이 크지만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24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 중심 25일 앞쪽으로 해서 약간 중부 지역에 상층골이 돌아 나가면서 강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강수로 내린다고 하면 중부 지역은 눈의 형태. 가장 최근 나타났던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2015년으로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하얀 성탄절을 맞는다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조 원대로 최대 규모인데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등 187만 명이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 방안이 나온 배경과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상생 금융 방안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은행권이 먼저 나서서 이런 지원책을 내놓을 리는 없겠죠. 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이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4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이익을 내면서 이 비판이 끊이질 않은 건데요. 이 은행권을 압박해온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들어보시죠.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발언도 부담이 됐겠지만 은행권을 더 압박한 건 정치권에서 논의된 횡재세였습니다.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자 은행권이 지원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이런 압박에 은행권이 결국에는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네, 2조 원대입니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민생 지원책을 여러 차례 내놨었는데요. 이번 지원이 가장 큰 규모긴 합니다. 사실 2조 원대 지원액 자체는 예상됐던 거긴 합니다. 네. 앞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상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 때문입니다. 횡재세가 도입돼 은행권이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면 올해는 2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추산이 나온 겁니다.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 물론 은행권이 이번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배경을 대놓고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은행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짜냈다. 이게 은행권의 공식 입장입니다. 최대한 짜냈다. 자, 그럼 2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자 환급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네.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고금리 기준은 연 4% 초과로 잡혔습니다. 올해 개인 사업자 대출이 금리 5%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설정한 건데요. 이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하고 4%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 규모로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8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한 1년치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지원 대상 규모 추산치 앞서 말씀드린 187만 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받게 될 평균 금액은 85만 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금리가 5%였다면 2억 원 한도에서 이 4%를 넘는 초과 이자 1%에 최대 환급률 90%를 곱하면 180만 원이 나옵니다. 이 3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자 환급 지원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자 최대 환급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최대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보면 그럼 환급률이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환급률이 90%입니다. 예. 이 환급률이 80, 70, 60%로 낮아진다면 이 대출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이자도 적어지겠죠. 예. 이 은행마다 수익이나 자본 여력이 다르다 보니까 각 은행 상황에 맞게 환급률이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지방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라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액보다 적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별 이 환급률은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은행연합회에서는 각 은행이 집행 계획을 내는 내년 1월 중순쯤이면 각 은행별 환급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급률은 내년 1월 중순쯤에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자 환급 받기 위해선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자 환급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얼마를 지원할지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자를 돌려줄 때도 이 대출자 계좌로 입금을 직접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별도로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환급 혜택을 보려면 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으시거나 은행을 4층에 걸려오는 전화 이런 데는 이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연합회도 이번 지원 발표 이후에 이를 악용한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별도로 해야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지원이 좀 역대 가장 큰 지원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게 은행권 모두가 동참했다 이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자, 환급 등 이 2조 원 지원책에는 18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두 곳은 별도 정책금융으로 플러스 알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짚고 있는데 이번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기준이. 먼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이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처분한 양도차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대주주가 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50억 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총선용이다 이런 그 비판, 지적이 나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우선 이번 조치로 직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주식시장의 큰 손들입니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7천 명이 조금 넘고요. 이 양도세 규모는 2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퍼센트로 보면 상위 0.05%에 불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극소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는 큰 손들이 연말이면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를 바꾸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 투자자가 팔아치운 상장 주식만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재작년에는 무려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당은 총선을 위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각각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세 이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면서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의 최대 25% 양도세를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이 완화를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반길 만한 소식인데 오늘 이 발표 나고 나서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긴 한데요. 오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5% 떨어져서 2,600선 간신히 턱걸이 한 채 마감했고요. 이 코스닥은 0.41% 내린 859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거라는 이 얘기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우리 증시가 2달 가까이 큰 조정 없이 오름세를 이어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 매도세가 강해진 상태인데요. 증권사들도 이번 조치 자체가 연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경제부 이영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자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서지현 전 검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뒤 보복 인사까지 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또 국가에는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SNS에서 성범죄와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 한 부당 인사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나 국가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패하고 부도덕한 검찰이 개혁되고 후배들이 더는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길 바랐다면서 자신은 여기까지였지만 이후에 올 여성들과 다음 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장관 이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조금 전 속보로 한동훈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대통령실 속보가 있었고 면직안이 조금 전 제거됐다는 속보에 이어서 이임식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앞부분이 살짝 못 들었습니다만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책임 부족이 아니라 능력 부족이다라는 어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에게 존경과 감사 말씀을 전한다. 법무부 조직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네, 또 서민과 약자의 편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면서 함께 일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화면의 질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 이임식 현장까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간병비를 11조 원 절감한다는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둘째 아들의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노 부부의 비극 원인은 이른바 병간호 스트레스로 추정됩니다. 간병지옥, 간병사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도입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 인력을 늘립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 인력을 지원합니다. 내년 7월 시범 사업에서 우선 10개 병원에서 600명을 선정해 180일 안팎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인 2만 5천 명 중에서 평가단이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2단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전국 요양병원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퇴원 환자에게도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내년에 방문형 간호 통합 제공센터를 신설합니다. 시군구가 퇴원 환자 정보를 받아 센터에 연계하면 방문 간병 인력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4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를 10조 7천억 원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일단 내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재원은 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중도 환자까지 지원했을 때 최대 15조 원을 추산했지만 지원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인상 내역과 이용 약관 등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4,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행하고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 코퍼레이션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 희망자 39명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넥스큐브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정보를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 현장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한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저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동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하시는데요. 수락하게 된 이유 어떤 것일까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취임하는 당일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미리 같이 하실 위원들 인선일 텐데요. 위원 인선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도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선을 그고 오셨는데요. 마음을 바꾸게 되는 좀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건이든 현상이든.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는 기자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시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님 지금 장관님으로서 추진해 오시던 중점을 주시던 문인상 같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사심없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저희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이 추진했던 좋은 정책들이 빛을 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겁니다. 장관님 아무튼 비대위원장이 되면 가장 이제 바라는 것이 당정 관계를 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좀 관심일 것 같은데요. 장관님이 좀 구상하는 좀 건강한 당정 관계의 방향 어떤 부분이신가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인사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넣으셨잖아요. 혹시 이제 정치 활동으로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문제? 제가 거기서 말한 미래를 대피한다는 것은 인구 재앙의 시대에 다가올 10년, 5년 내에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재앙적인 상황을 책임감 있게 대비하고 싶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뭐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국민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오늘 저녁 일정 혹시 뭐 어떻게 됐는지요?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통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보시고 있습니까? 장관님 두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죠.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유의 여당 비대위원장을 이행하시는 거라 사실 이제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대한민국 10년 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 이임식 현장에선 법무부 조직을 향한 장관 이임식 현장이었기 때문에 조직을 향한 감사 인사였다면 방금 들으신 발언들은 정치권 입문 차원의 소감 차원으로 들립니다. 몇 가지 대목이 눈에 띄는데 시간이 있다면 몇 가지만 정리드리면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언급을 했고 특히 야구에 비유했거든요. 9회 말 2 스트라이크면 애매해도 휘둘러야 한다. 애매하다는 표현 속에 최근에 좀 고민도 엿보이고 상식 있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겠다. 헌신할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분을 모시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국회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언급까지 했거든요. 자, 한동훈 장관 이임식에 이어서 이후 이어진 발언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아마 YTN 뉴스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을 발언을 놓고 여러 대담을 통해서 분석을 할 테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빙판길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전남 일부 지역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교통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알려주시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던 눈이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라 서해안 지역, 특히 무안과 고창을 중심으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추운데 해가 지면 기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종일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한 만큼 운전 중에는 최대 50%까지도 속도 줄여주시고요. 되도록 폭설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눈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터널 내부는 기온이 낮은 데다가 습기가 빠져나가기 힘들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12번 무안 광주선 광주 방향으로는 문평 1터널 내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는데요. 터널 내부 상당히 미끄러운 데다가 뒤쪽으로 정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설 작업은 계속해서 잘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많은 양의 눈이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서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씨입니다. 취약 구간인 다리 위나 터널 주변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고요. 차가 미끄러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는 짧게 여러 번에 나눠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바란 부근에서 퇴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암 투병 중인 팬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을 담아 친필로 눌러쓴 손흥민의 응원 메시지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토트넘 훈련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손흥민이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토트넘 구단이 마련한 팬 메일이라는 이벤트. 팬이 구단에 편지를 보내면 선수가 직접 답을 해주는 건데 손흥민 앞으로 도착한 사연은 조금은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Despite the uncertainty with our dad's cancer, we always see football as a place where we can all escape what is truly going on. 토트넘 열성 팬인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인데 최근 암이 전이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친 손흥민은 자신이 한번 만나주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요청에 구단과 함께 그의 가족들을 초대한 겁니다. Yeah, obviously I'm a little bit emotional guy, but still the letter was very going to my heart, and I just want to do something for you guys, and which is make you something special memories. Thank you.
팬 가족들은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들에게 친필로 꾹꾹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Sending you my best wishes. Stay strong. Keep fighting. Sonny. 토트넘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감동했다는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돼 연말을 맞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오늘 여러 속보가 있었는데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